네.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광야의 토론자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땐 김종민, 오신환 순서로 소개해드려서 오늘은 거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큰 불만은 없으시죠? 예, 불만 없는데 네. 이게 왜 광야의 토론자들이죠? 나만 광야예요? 네.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광야로 나간 건 맞는데 네. 저는 아직 현직 국회의원인데 국회에 있는 마음도 광야의 마음이고요. 저는 저 방송에 김종민 의원님 뵈러 옵니다.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는 우리 가톨릭에서는 광야란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 이제 사생활이라고 하나 하여튼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가족들하고 사시다 공생활이란 걸 시작할 때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네,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광야란 곳이 뭐 그런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또 깨달음의 하나는 공간이네. 그렇죠. 또는 성찰하고 나아감의 공간이고요. 아. 또 원내에 계시든 원외에 계시든 사실 지금 정치라는 마음이 광야의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숙제가 굉장히 많고 새 정부 출범에서도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있었던 시장 연설인데 일단 김 의원님이 현장에서 보셨죠. 예. 네. 그리고 오 의원님 보도를 통해서 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시정 연설 총평을 이번엔 김종민 의원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평을 해주시죠. 일단요. 네.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적은 안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일단 뭐 그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니까 또 이제 흠보다는 좀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되게 짧았어요. 아마 누군가의 말이 짧았다는 건 내 장점이군요. 시정 연설 중에서 가장 짧은 보통 30분 넘겨서 한 4, 50분 하거든요. 대표 연설이나 시정 연설 같은 게. 근데 30분 안 되게 연설을 하셨는데 짧다는 게 뭐 허술하다거나 뭐 소홀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짧으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몇 가지 남기셨다. 특히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초당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당 정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정을 맡은 이상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협력의 시작은 힘 센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그렇죠. 네, 협력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단순히 구두선으로 그치지 말고 시정연설로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북 백신 지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국정의 방향을 이제 담고 있는 메시지인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얘기거리가 있다.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보수 정권이어도 남북 협력이 중요하고 또 특히 인도적 지원은 멈출 수 없다. 네, 동포이기도 하고요. 네. 오신환 의원님. 제가 김종민 의원님 여러 토론에서 칭찬하는 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고는 있지만 그 협치에 대한 필요성 그거를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면서 더군다나 국회에 와서 첫 시정연설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그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연립 내각을 구성했던 그 사례를 들면서 그것을 이렇게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내용은 또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형식에 있어서 역시 국회 영선 그리고 기존의 틀에 익숙치 않은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 본회의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과 인사하고 또 의장님께 인사 안 해서 그런 어떤 해프닝도 혼나고. 보이고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 아닌가요? 예,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 계신 의석 쪽으로 갔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럼요. 한 바퀴 이제 전체 의석을 한 바퀴 쭉 돌았죠. 네네. 근데 이제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게 상대당 의석을 향해서 퇴장을 하셨어요. 네네. 그쪽 길로. 그래서 거기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퇴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후열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나가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거를 좀 따라서 하면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서
한 바퀴를 다 돌고 악수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선거 모습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사실 이 진영과 이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경계가 없는 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검찰을 27년 동안 하면서 특히 또 민주당의 의원님들과 상당히 이게 친분이 개인적으로는 있으셨던 분이라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조금 장점화해서 더 소통하고 의회를 중요히 생각하고 또 이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정치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야당의 의원님과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모든 정권이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국회를 자주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미국처럼 법안을 설득할 때도 뭐 정말 개별이 만나고 두세 번 같이 만나더라도 꼭 청와대에 격식 찾아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거든요. 네, 그런 장점이 잘 드러나면 좋겠는데 원래는 시정연설하고 난 다음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같이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그건 정말 삼겹살도 아니고 김치찌개는 좀 너무 소찬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민주당에서 거절하셨죠. 거절하셨던 변이 인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까 시정연설에서 전시 연립내각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를테면 인사를 좀 비판받거나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윤 대통령이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줄 수는 없었나 이런 아쉬움도 드는데요.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는 일정 동의합니다. 저는 애초에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일찌감치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던 둘 다 안 한 거죠. 사퇴도 안 하고 지명 철회도 그렇습니다. 안 한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그것이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그 연계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액션을 취하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 정도라면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굉장히 좀 냉각기가 더 컸던 것 같은데 민주당의 분위기로라면 저는 총리 인준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무자르듯이 포기해라라고 주장하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갖기 때문에 저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좀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동훈 갖습니다. 후보자까지는 모르지만 네. 선제적으로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하여튼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여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인사 문제 관련해서 협치, 초당적 협력과 관련해서 김종민 저는 의원님. 오늘 이제 초당적 협력 얘기를 강조를 하시고 또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옛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네, 여우와 두루미요. 근데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초대해 놓고 메뉴는 상대방이 못 먹는 메뉴를 내놓으면 과연 이게 협력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이번 인선에서 지금 기껏해야 여러 가지 쟁점 중에 남아 있는 게 한덕수 총리,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그 정도 아닙니까? 네, 나머지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법사위에서가 아니라 저는 나머지 두 분보다 한동훈 후보자 문제는 정말로 이거 여우와 두루미예요. 이거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집에 초대해 놓고 정말로 상대방 마음 상처에 소금 뿌리는 그런 메뉴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왜 민주당 의원들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인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고 그럼 야당 지지했던 지금 국민들? 지난 그 2년 동안 대한민국에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서초동 민심과 광화문 민심으로 대한민국이 딱 남북 분열돼 있어요. 조국 사태 관련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질 수가 없는 게 자, 한쪽은 사실관계에서 한쪽이 맞다. 다른 쪽은 그것도 있지만 너무 심했다. 자, 조국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지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또는 정치적 수사를 했다. 편향 수사를 했다. 자기들은 안 하고 정치적인 검찰개혁
이 상대방만 수사했다. 하여튼, 네, 이 비판도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목소리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건 다 사실이죠. 있는데 네. 이렇게 첨예하게 특히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정치적인 충돌이 심한 그 어느 한 편을 대표하는 사람, 그 나머지 편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근데 굳이 이 상처를 치유도 안 된 상태에서 정권 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만약에 정시키고 싶으면 일단 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한 1년, 2년 있다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한동훈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의 인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대통령 선거 때 거기랑 맞서 싸우고 논쟁하고 좋아요. 대통령 됐으면 그 자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정부에 대한 비전과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서 초대해놓고 메뉴는 못 먹는 메뉴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 의정 활동하시면서 법사위원회도 계셨죠. 오신환 네, 위원님 못 먹는 메뉴였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후보자. 뭐 잘 나름대로 차려 드렸는데 그 뭐 마음에 그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솔직하게 있죠. 얘기하세요. 예, 뭘 잘 차려요. 한동훈 속으로는 좀 후보자의 뜨끔하면서. 경우는 네. 김종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켰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봐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예?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의 중심일 네. 뿐만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야죠. 더 나가면 안 되지. 문재인 정부가 키워가지고 결국엔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해야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고 오히려 검찰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1순위라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오히려 수사를 직접 다루지 않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했던 그런 고심 끝에 내놓은 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떠세요? 이 자질이나 뭐 부모 찬스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청문회에서 이거 말고 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니까 그렇게 온 건 오히려 정치적 보복이나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걸 좀 덜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에 대해서 김정민 의원 저는 이제 뭐 억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억지로 저는 한동훈 네. 지금 장관 후보자는 검찰의 중요한 수사 책임자를 맡든지 법무부 장관을 맡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것만 해도 그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선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까지 하는 거는 이 나머지 국민들은 난 당신들하고 싸우겠다 또는 당신들 난 외면하겠다 이런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이 초당적 협력을 구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뭐 사실 딱 하나네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인데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근데 계획이세요? 그거는요. 네.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뭐 한 연계 뭐 이렇게 무슨 정치적으로 뭐를 받고 뭐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원래 맞지 정치라는 않아요. 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사는요. 그 개별 인사마다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예산이나 뭐 법안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 있을 수 있지만 인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인준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통과시키든지 해줘야죠. 한동훈 후보자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다수당으로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행하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이거는 사례는, 네, 윤석열 많고. 대통령이 전 이걸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맘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치시면 사운드가 다 들어간답니다. 네? 아니 이거 내리치면 사운드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도 돼요. 권한입니다. 그렇죠. 근데 쌀떡에 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니, 쌀떡에 쌀 지금 떨어지면 나중에 가서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쌀떡에 통합은 쌀이라는 건 협치는 정권 초에 네. 힘 있을 때 해야 그러니까 이제 개별 그 후보자들별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저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의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로 했던 추미애 장관을
직전에 당대표했던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는 거 하며 무신한 박범계 너무하네. 예?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아니,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그 논문 대필 쓰고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 자꾸 조국 사태와 똑같은 사안으로 밀어붙이는 조국이 없더라도 아니 허용할 그거는 수 그렇지 있습니까? 않죠. 그거는 지금 뭐 말씀 여러 번 언론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그 사실관계가 그럼 아니 그걸 해결된 가지고 다음에 해야죠. 아직 아니 해결도 그걸 안 됐는데. 가지고 지금 무슨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 게 없잖아요. 아이고 오늘 그런 보도 보세요. 측면에서 이게 하버드대 전형 코스랑 똑같습니다. 지금 했던 게. 하버드 대학교 자, 지금 간 게 아니지 그러면 않습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 아직 이거 입학을 안 했으니까 이런 의도와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이거 입시하고 관계없이 습작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그게 안 되죠. 그걸 됩니다. 어떻게 마음적으로 그것을 심령술사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단정짓습니까? 스펙이 똑같아요. 아이, 지금 하버드대 스펙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의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안하다 일을 가지고 그래야죠, 생각하는 그러면. 거지. 그거는 그런 너무 과한 주장이죠. 의도가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미안하다고 했어야죠. 또 하나는 부모 찬스를 썼냐 안 썼냐도 중요하고요. 그게 하버드 입학을 위한 거냐 아니냐도 중요한 건데 그게 공직을 맡는 거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일종의 도덕성 문제 그렇죠. 제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 아이들 관련해서 이 부모가 다 해주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이런 스펙 만들기 한 것 자체가 법을 떠나서 장관으로서는 그건 상당한 도덕적인 결격입니다. 아니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딸에게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 혜택을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조국 장관은 네. 무슨 권력 갖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는 임명장을 자기 개인 교수 두 분 의원님 얘기했는데 아주 위조하고 아주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재판을 하는 이야기까지 거죠. 갔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내로남불 이제 그만하세요. 네, 오늘 방송은 내로남불은 이제 문재인 정부 오늘 라디오 썼던 방송은 경우.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후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야의 토론자들 후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초당 협력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인사다.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까지 이야기했고 그러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이견이 갈렸습니다. 쟁점은요. 이분이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직무를 이용했다든지 검사로서의 권한을 사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넘어왔는데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종민 의원님부터 하죠. 네, 한동훈 후보자. 제가 이제 인사 문제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 국민들이 약간 인사 문제에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5년 동안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님도 이제 여당입니다. 네. 남탓 계속하다가 망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망해요 나중에 하고 점점점이 우리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입으로 그 말할 수는 없고 네. 하여간 지금 시작할 때 잘해야 됩니다. 야, 물론이죠. 시작할 때 어설프게 하면 이거 오래 갑니다. 근데 제가 인사 문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인사는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제도의 권한이에요. 자, 민주공화국의 모든 장관 인사는 대통령 개인, 총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왕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왕도 옛날에 의정부에 추천받아서 했어요. 우리 왕이 네. 500년 내내. 그렇죠. 근데 조선의 왕도 다 협치했습니다. 예, 다 네. 조정의 공론을 의정부가 모아가지고 거기서 수망, 아망, 말망, 삼망이라고 올리면 그중에 하나 딱 이게 낙점이에요. 이게 낙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500년을 한 거예요. 대부분이 신하들이 올린 수망 1순위에 다 낙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시킨다. 이거에 대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요. 아니 왜 가까웠기 잠깐만요. 때문에 시켰다고 잠깐만 생각합니까? 들어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네.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을 못 시킵니다. 유일하게 선진국의 대통령이 하는 나라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원에서 과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장관을 마음대로 못 시키는데 그럼 미국 빼고 나머지 선진국은 다 의회에서 표결해서 장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장관을 시키는 나라가 선진국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법이나 헌법이 그걸 강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야당과의 통합적인 협력을 염두에 두고 내가 정부를 꾸리는 게 그게 헌법 원칙에 맞아요. 아니, 당연히 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하겠다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부리니까. 단순히 그 친분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나 정호영을 임명 지명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 그건 그거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데 그걸 오불관원하고 내로남불 하니까 문제죠. 아니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럼 34번에 걸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않고서 그걸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로. 정부의 길을 또 가려고요, 같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한동훈의 가자고? 경우는 법무 행정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자질이 없고 비전도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낸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국민의 시각으로 봐도 사실상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이지만 그걸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벌써 2주 전부터 저는 얘기를 해왔고,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저도 직접 봤지만 그다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무행정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윤석열하고 가까운데 아니죠. 왜 상대 진영의 마음들을 의원님, 편안하게 안 국민이라는 하냐.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국민, 저기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가 국민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이 둘로 쪼개져 있어요. 여론조사만 봐도 45대 45입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누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난 2년 동안 검찰개혁과 국민들이 딱 갈라지면 싸웠잖아요. 그 한가운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윤석열이 이 있다니까요. 상처를 치유하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닌데 거기다가 한동훈까지 간다는 거는 이건 욕심이에요. 아니, 결국엔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우리가 어쩌지 못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반대하는 50% 국민들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아니 그건 건데 야당의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통령 그럼 빨리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놓고 협치하자. 우리 와서 뭐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럼 빨리 국무총리 인준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하세요.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하냐고요. 좋습니다. 부결을 시키던 인준을 하던 그걸 먼저 해야죠. 다른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문제인데 그건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한동훈 얘기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좋습니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의회에서 장관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하거나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면 어려울까요? 한국에서. 아니 중국적으로는 선진국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제왕적인 대통령을 극복한다는 게 핵심이 정부 구성 권한을 대통령 자연인 개인한테 그건 오신환 의원까지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인은 불완전한 거니까 여기에 정부 구성권을 준다는 거는 민주공화국이 맞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군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이냐 아니냐도 지금 국면에서 되게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각의 강료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장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완성도를 우리가 높일 때는 아닌가. 그런 면에서 총리만이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건 어려운 길이죠. 저는 뭐 대통령 중심제의 절대 우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는 의회가 상당 부분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의회주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인준권 혹은 추천권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여야의 이 진영 간의 대립이 갈등이 이렇게 심화돼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것이 과연 제 기능을 작동을 할까라는 싶은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개선들도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병행하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것들의 길을 좀 더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갖고 이렇게 대립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지금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 시간은 민주당의 시간인 건 사실이니까요. 뭐 기대를 해보고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인가요? 어디 시작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하여튼 윤석열 정부 일각에서 나온 거죠. 청문회 때 권영세 청문회 장관 때가 예, 맞군요. 예. 그거는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셔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할 정도라면 네. 일정 정도 모종의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떠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친분에 두세 차례 만났던 친분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현직 네. 대통령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 더군다나 정당이 다른 그 이전의 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음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네. 그것이 추진되는 것은 현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저는 묵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동의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이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실제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존경하고 존중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느꼈던 바로는 정치 보복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 주변에 잘못된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 번 또 언론에서 얘기하셨다시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가 잘 적용이 안 되는 분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오히려 저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말씀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아마 윤석열 정부 내에서의 뭐 의견 조율 정도는 있었을 거다. 물론이죠. 네. 예, 미국에서 저 현 정부와 의견 조율 없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사실 그건 거꾸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윤건영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건 문재인 정부의 선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김종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점은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백신과 인도적 지원, 백신 공급 지원과 인도적 지원 메시지하고 아울러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필요하고 너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외교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 할 것 같지만 사람이 합니다. 네. 아주 그 국정 중에서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차별성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 개인의 역할과 역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외교 문제예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북한 이외의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문재인 트럼프 정도밖에 없어요. 대화가 가능한. 중국 시진핑도 있겠죠. 근데 거기는 좀 다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약간 의례적인 거고 실제로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가 가능한. 근데 사실은 아직 이제 북한 사회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그 지휘 체제 유일 체제죠. 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남북 관계를 풀고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에 저는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자산을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두 봐요. 분이 보시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일종의 한국 사회 공공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의미 있는 카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을 5년 했던 그 경험과 그 관계 외교적 관계는 당연히 국가적 자산일 수밖에 없죠. 저는 그건 충분히 동의하고요. 활용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수 정부가 그걸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그렇다고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 그런 제안이 진지하게 온다면 이게 하나의 뭐 쇼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만남을 좀 해달라든지 이러면은 어떠세요?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뭐 따로 들어본 건 없는데요. 없지만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건데 저는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동안 국정 운영하시고 제일 아쉬워하는 대목이 이 남북 문제입니다. 실제로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기대를 많이 하셨고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라는 건 어떤 의미? 시간이나 공을 많이 들였다. 국정의 에너지를 여기에 많은 이걸 위해서 트럼프와의 관계,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또 희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중을 해온 거죠. 그런데 잘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퇴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남아있는 하여간 뭔가 아쉬움의 핵심이 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꼭 대통령직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역할이 있다 혹은 필요하다 그러면 난 당연히 문 대통령이 정말로 진심으로 저는 호응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여야의 중요한 정치인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거는 좀 익혀가는 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뭐 백두산에 같이 남북 정상에 올라가고 또 능라도라고 그러나요?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한테 연설하고 이런 장면들은 정말 오래 간직해야 될 장면인데 문제는 거기서 딱 멈춰버렸잖아요. 특히 미국 대통령도 오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논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좋겠고요. 또 두 분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 가장 관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오신환 의원님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파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고 좀 봐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핵심은 미국 정부입니다. 그렇죠. 미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자산으로 활용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전략적인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문재인 만남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봐요. 단순히 개인 사적인 친분을 넘어서서 미국 정부가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이전에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 혹은 가능성 이런 걸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말씀하실 때도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면에서 대통령을 하셨던 분 또 대통령 하고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주시면 상당히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미국에 부러웠던 게 한반도 여러 이슈들 터졌을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북한 가가지고 설득하고 그렇죠? 뭐 물론이죠. 인권 차원에서 역할을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걸 지켜보는 우리도 그럼요. 참 샘날 정도로 부러웠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또 가장 부러웠던 게 정말로 우리가 G7 경제 이 성적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G7 이상 가는 나라 중에 다른 거 몰라도 국내 민생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몰라도 외교 안보 문제에서 우리처럼 갈라져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선진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예를 들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은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그 많은 성과를 내려고 했지만 대북 문제가 사실 제자리 걸음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최근에 수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해서 미국도 사실 굉장히 골치가 아픈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성사시켰던 문재인 대통령의 노하우와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이번 만남을 통해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전략적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난 미국의 이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민적 여망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야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저는 아주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박수치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고마워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자연인으로 잊혀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인권 문제,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 공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모처럼 저는 한 가지만 약간 제안인데요. 제가 20대부터 계속 줄기차게 제안했던 제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NSC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기구입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은 유명무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관들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하는데 전체 회의는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야 대표와 전직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국가적으로 국민통합적으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뭐 그래봐야 뭐 결정은 아니고 자문이니까 그런 의미의 어떤 이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저는 그런 방안도 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네, 네. 또 국가정보원에서 매우 중요한 대북 정보를 야당하고도 공유하거나 또 안보 또 외교도 마찬가지인데 외교 안보에선 정말 여야가 없다는 걸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그다음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